네,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뭐 패딩이나 뭐이 다운파카 같은 거 꺼내서 입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뭐 미분양 단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정부가 많이 규제 완화를 했지만 대출 규제가 사실상 풀리지 않아서 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런 지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 사기 힘든 젊은 층들은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 지난해 오피스텔 경쟁률을 보면 청약 경쟁률이 하반기 때 24.9대 1이니까 사실상 뭐 25대 1이니까 엄청 높죠. 근데 올해 하반기 1.2대 1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좀 입지가 좋고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거주하기 편하기도 하고 도심권에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뭐 역세권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투자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많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오피스 그리고 호텔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에 서울 마포에서 처음 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제 네. 오피스텔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네네. 합니다. 처음에는 업무 시설로 진행이 됐던 오피스텔이 199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네네. 여기에 이제 욕실이나 그리고 그 주방 용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네네.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걸 주거용으로 할지 업무용으로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네네. 있는데요. 네. 그러나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업무시설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피스텔의 처음 탄생의 배경인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사용이 업무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시설로 보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뭐 실제로 뭐 마포에서 시작됐다는데 저도 몰랐는데 뭐 유익한 정보 같고요. 사실 말 그대로 오피스텔, 오피스랑 호텔이랑 합성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주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라 조금 뭐 나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 오피스텔을 살 때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만들려고 뭐 수익률이 몇 프로다 부동산 보면 이런 광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하고 있는 뭐 주택수에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게 규제가 될 텐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지금 사실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파트 시장도 계속 하락을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피스텔을 이제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네네. 사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한 네네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사기 네네. 때문에 이 대출이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먼저 오피스텔에 매입할 때 이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DSR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출들이 그 차주별 개인에 네, 따른 네, 네. 소득이랑 신용도에 따라서 네. 대출의 이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에는 이게 DSR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네.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받을 때는 모델하우스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네, 네, 네. 이제 은행을 통해서 DSR 한도나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투자 전에 조회를 네.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을 할 때는 이제 허그나 아니면 네. 주택금융공사 둘 중에 네. 한 기관이 네, 네, 네.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수요자한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규제 네. 지역별로 그 대출 건수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도 이게 대출 건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실상 이제 등기 후에 실사용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주거용의 경우에도 이제 준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대부분 잔금 대출이 무주택자 실수요자 기준으로는 70%까지는 가능한 것이 네. 대부분입니다. 주택용으로 하면 좀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 대출에서는 DSR만 좀 잘 가능하면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어쨌든 잘 살펴보고 실수요자분들은 뭐 어쨌든 투자를 하더라도 이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만약에 그걸 또 구입을 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일 텐데요.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도 오피스텔 사면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있어서 중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세금이고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금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네.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취득세는 4.6%로 단일 세율인데 네네. 이렇게 다주택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오피스텔이 처음 분양받을 때는 건축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네. 다시 환급받은 것을 이제 환원해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다면은 이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위해서 갖고 있더라도 뭐 보유세에도 포함되고 양도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잘 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고 매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세금 관련해서는 다주택에 포함도 되고 세금 계산할 때 중과도 되고 하니까 뭐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내신다면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세금 안 내시는 분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